자, 이 과목 화물운송론 들어갑니다. 자, 우리 화물운송론 역시나 이제 계산 문제가 몇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난이도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초반부에 운임 탄력성을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었던 유형의 문제들도 좀 있어가지고 체감 난이도는 조금 높았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40문제를 기반으로 했었을 때 그래도 33문제 정도까지는 우리가 늘 보고 풀어왔던 문제여가지고 뭐 80점 내지는 85점까지 맞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 근데 그 위에 90점을 넘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운 문제들은 왕창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갑니다. 자, 41번. 자, 물류 관련 법규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물류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이 어디로 나와요? 1과목에서도 나오고 지금처럼 2과목에서도 나오고 4과목에서도 나오고 막 하기 때문이죠. 자, 41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마치 물류 관련 법규 같아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운수사업은 기본적으로 운송사업, 주선사업, 가맹사업 이렇게 구분되는 거 맞죠? 2번.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도 맞습니다. 자, 3번 읽어보시고 4번 읽어보시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해 운송 주선 사업은 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는 건 모든 물류 관련 법규에서 항상 허용치 않습니다. 경영하게 할 수 없어요. 자, 이 법규를 모르더라도 명의를 대여한다는 건 물류 관련 법규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원칙을 알고 있었다면 5번 고를 수가 있었겠습니다. 정답 5번. 자, 2번. 지분 구조에 덮개가 있는 화물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일단 화물 자동차니까 육상 운송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1번과 2번은 뭐예요? 항만 하역에 활용되는 거죠. 항만 하역에 활용되는 거고 로더가 들어가면 항공 하역에 활용되는 거예요. 항공 하역. 자, 4번과 5번이 비로소 공로 운송에 활용되는 거죠. 공로 운송에. 정답은 4번과 5번 중에 하나일 텐데 포클리프트는 지게차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지분 구조에 덮개가 있다. 배영 화물 자동차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리치 스태커는 뭐죠? 컨테이너를 스프레더로 꽉 잡는 거로서 붐 형태 이렇게 붐 형태의 걸로 이제 붐 형태의 이제 구조가 달려 있어서 이 4개의 스프레더로 컨테이너를 들었다 놨다 하는 항만하역 장비가 되겠고요. 스트레들 캐리어 역시 뭐 CY나 이제 마셜링 야드에서 활동하는 해상 하역 장비가 되겠습니다. 즉 항만하역 장비가 되겠고 하이로드는 항공하역 장비가 되겠고요. 로더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항공하역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3번 화물운송 효율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 자주 봤었던 내용이죠. 공동수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결국에는 뭐 공동화를 하고 컨테이너 팔레트를 이용해서 운송을 확대하고 일관 팔레트화를 하고 3번 각종 정보 시스템, 추적 시스템, 뭐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하고 4번도 역시 철도 및 연안운송 연계를 통해서 운송 시스템 구축하고 좋은 얘기 다 나와 있죠. 자, 정답 5번입니다. 적재율 증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비용 감소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영업용보다는 자가용 화물 차량을 사용한다. 물류 관리론에서 뭐 배웠죠? 자가 물류보다는 위탁 물류가 조금 더 지향점이다. 그러니까 영업용이 아니라 자가용이 아니라 영업용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가용으로 하면은 우리가 공차 운송을 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영업용으로 해야 여러 명의 화주 것들을 이제 모아서 하는 공동 수배송 체계로 구축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자가용보다는 영업용 화물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4번 화물 차량의 중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얘가 사실 되게 킬러 문제죠. 얘가 가장 풀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종 법, 기준, 그리고 어디서 출제됐는지를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우셨을 텐데 다만 우리 사실 4번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책에 다 교재에 있습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자, 1번 최대 적재량이 3톤 이상이거나 10톤 이상인 차는 화물 자동차는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건 사실 물류 관련 법규 내용이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법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빈출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최대 적재량이 3톤이 아니라 5톤이고 총 중량이 10톤. 10톤은 맞았죠. 그래서 얘네들 우리 법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죠.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 단위로 10톤 이상인 화물 자동차는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법규에서도 상당히 중요했었다. 자, 2번도 빈출되는 문제죠. 차량의 재원을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차량 총중량은 차량 중량의 화물 적재량에 합계해서 승차 중량을 자, 여기서 틀리게 만들었죠. 포함시켜야 총중량이 나오는 것이죠. 자, 3번 도로법령에 따르면 화물 자동차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할 때는 운행에 제한될 수 있다. 자, 도로법에서 출제를 시켰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79조 2항 1호에 있는 내용이고요. 40톤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행에 제한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총중량 40톤. 이거 다시 한번 메모해 두시고 빈출되네요. 총중량 40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X표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법을 근거로 어느 이제 자동차 이제 재원 기준을 근거로 출제했는지 제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풀으셨을 거라고 보고 뭔가 문장을 제가 봤을 땐 축중량을 내고 하중을 내고 싶었던 건데 여기저기서 문장을 끌어당겨 가지고 뭔가 이런 문장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중에 대한 정의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축하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 상태에 있을 때 한 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에 윤중을 합한 것을 말한다. 자, 윤중이란 수평이라 했을 때 한 개의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을 얘기하는데 이게 자동차의 기준입니다. 자동차 이제 규칙 쪽에 있는 자동차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고 싶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지만 뭐 얘가 어디서 출제했는지 제가 기준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4번은 별도로 공부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근데 5번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공사 중량은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자, 얘 잘 나온다, 그죠? 얘는 잘 나오는 애들이었습니다. 연료, 냉각수, 윤활유 등을 채우지 않은 얘가 틀렸죠. 뭐요? 채운 상태에서. 그래서 1번과 2번과 사실 4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애들은 워낙 많이 다룬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3번을 정답으로 고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4번이 너무 킬링 선지여가지고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45번 보시면 운임 탄력성, 수요의 운임 탄력성 문제를 물어보고 있죠. 자, 1번 대체 운송수단이 다양하게 존재하면 자, 운송수단이 되게 다양하대요. 그럼 선택권이 많아 적어. 되게 많은 거죠. 그럼 특정 운송수단의 수요에 대한 운임 탄력성이 크죠. 그러니까 특정 운송수단이 운임을 좀 높여. 그럼 수요는 지금 탄력성이 크니까 수요는 확 꺾이겠죠. 그죠? 만약에 대체 운송수단이 없어. 원앤올리의 운송수단 얘밖에 어차피 못 움직여. 그러면 운임을 올리든 내리든 수요는 계속 고정적이겠죠. 근데 지금 어때요? 대체 운송수단이 많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야, 어차피 너 말고도 너가 해줄 수 있으면은 너 운임 올릴 거야 말 거야? 운임 올릴 거야? 아이 비싸네? 그럼 나 딴 거 써야지 하면서 충성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1번 맞죠? 그래서 대체 운송수단이 다양하게 존재하면 어떤 특정 한 운송수단의 수요에 대한 운임 탄력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운임 탄력성이 운임을 높여버리면 이 수요가 확 꺾여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탄력성이 크다라는 표현이죠. 자, 2번 운임 탄력성이 낮은 경우 운임이 변화하면 운송 수요가 크게 변화한다. 2번이 틀린 거죠. 운임 탄력성이 상당히 낮대. 그럼 운임이 변화하더라도 운송 수요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운송수단은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정, 충성도를 가진 고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임이 비싸든 싸든 무조건 이거 사야 돼.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벤츠를 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조건 벤츠를 타야 돼. 그럼 벤츠가 비싸든 싸든 어떻게 해요? 무조건 벤츠 사는 거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 뭔가 탄력성이 높은 사람, 탄력성이 높다라는 표현은 난 굳이 벤츠를 안 타도 돼. 그럼 난 싼 걸 살 거야. 그러면은 벤츠가 싸지면 벤츠에 확 몰리고 다른 벤츠 말고 다른 게 싸지면 다른 거에 확 몰리고 그렇게 충성도가 낮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운임 탄력성이 낮은 경우 운임이 변해도 운송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아 라는 거죠. 탄력성이 없다는 얘기죠. 2번이 틀렸고요. 3번 판매 단가가 높은 상품은 운임 부담력이 높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물품보다 1조짜리 물품이에요. 1조짜리 물품은 운임 부담력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운임이 상승하더라도 1조짜리 물품 실는데 운임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승하더라도 운송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겠죠. 당연히 1조짜리인데 100만 원짜리 말고 1조짜리 즉 판매 단가가 높은 이런 상품들은 운임이 조금 상승하더라도 그 운임 상승 때문에 내가 이 운송 의욕이 꺾이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3번 맞고요. 4번 화물 운송 서비스의 수요에 대한 운임 탄력성은 운임 외에 운송에 소요되는 원가에도 영향을 받고요. 5번 대체되는 화물이 다양하게 존재하면 해당 화물에 대한 운송 수요는 운임에 대해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1번을 이제 화물로만 바꾸면 화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체는, 예를 들어 사과가 있고 대체되는 화물이 그냥 귤이라고 해볼까요? 귤이 있고 낑깡이 있고 오렌지가 있고 한라봉이 있고 이런 게 있다고 다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해당 화물, 예를 들어 특정 한라봉에 대한 운송 수요는 운임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상당히 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한라봉의 운임이 상당히 높아져. 그러면은 이 화주들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 야, 한라봉 말고 귤을 운송하자. 이런 식으로 확 다른 데로 몰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대한 내용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 1번은 대체 운송수단에 대해서 대체 운송수단이 많아질수록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5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체해야 되는 화물이 많아지면 역시나 운송 수요는 운임에 대해 탄력적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역시나 선택권이 많으면 갑은 항상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도 화물이 원앤올리야. 대체된 화물이 전혀 없어. 그럼 얘네들에 대한 운송 수요는 운임에 대해서 비탄력적으로 가겠죠. 어차피 지금 있는 화물이 한라봉, 원앤올리야. 딱 한라봉 하나 있어. 그럼 운송 수요는 운임이 오르든 말든 계속 여전하겠죠. 탄력이 비탄력으로 가겠죠. 근데 지금 어때요? 대체된 화물이 너무나 많으니까 야, 지금 한라봉의 운임이 엄청나게 비싸. 그러면 그냥 낑깡 옮기자. 낑깡 운송하자. 또는 무슨 한라봉 말고 뭐 있어 또. 오렌지 운송하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현장에서 이해하려면 어렵지만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현장에서 이걸 반대로 생각해버리면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6번. 자, 45번이 어렵기 때문에 46번에서 조금 선물을 주는 건데 3대 구성 요소에서 자, 운송 경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노드와 모드와 링크가 있죠. 자, 운송 경로는 뭐예요? 링크에 대한 설명이죠. 자, 1번 운송 수단의 운행에 이용되는 통로로서 공로, 철도, 해상 항로, 로 이게 뭐예요? 링크죠.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운송 경로는 길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자, 운송 경로는 링크예요. 링크라고 표현해야 되고 모드는 뭐냐면 운송 수단을 얘기합니다. 운송 수단은 철도의 운송 수단은 뭐예요? 기차겠지. 해상 항로의 운송 수단은 뭐예요? 선박이겠지. 그래서 모드는요. 선박, 기차, 항공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합 운송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고요. 일단 틀렸어. 모드가 아니라 링크라고 써야 돼. 그래서 그 뒤에 문장이 아예 의미가 없어졌고요. 3번 철도역, 배송센터, 물류터미널. 얘는 운송 연결점, 즉 노드를 얘기합니다. 노드. 운송 연결점을 얘기해요. 3번 같은 경우에는. 4번 운송을 직접 담당하는 수단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철도, 차량 등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모드죠. 모드. 즉 운송 수단 얘기하는 거죠. 이게 모드, 운송 수단이다. 자, 5번. 운송을 위한 상품을 처리 및 보관하는 장소, 그 점이죠. 지점. 지점 뭐예요? 역시나 노드죠. 노드. 그래서 3번, 5번은 운송 연결점, 즉 노드를 얘기를 하고 있고 4번 같은 경우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모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자,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운송수의 운임 탄력성 값은 자, 운임 탄력성 값을 묻는 문제가 한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했었습니다. 15년 만에 계속 안 나오다가. 그래서 제 교재에서도 뺐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임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겁니다. 요 분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임 탄력성은 운임의 변화율, 운임 변화율 분의 변화율이니까 퍼센테이지로 표현이 되는 거겠죠. 분의 운송 수요의 변화율이에요. 요게 식이야. 뭐의 식? 운임 탄력성의 식이에요. 자, 그럼 운임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지금 둘 다 변화율이 공통점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얘 또한 분수로 표현이 되고 얘 또한 분수로 표현이 될 건데 자, 그럼 운임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운임 변화율은 운임 수준분의 운임 변화량이 되겠고 그럼 운송 수요의 변화율은 운송 수요 수준분의 운송 수요의 변화량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크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변화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분모의 변화율과 분자의 변화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운임 변화율 구할 때
여기 운임 변화율 구할 때 운임 변화량이 분자에 가고요. 운송 수요의 변화율을 구할 때도 변화량이 분자로 가요.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운임의 변화율부터 구해볼까요? 운임의 변화율. 운임의 변화율. 운임 변화율. 여기는 운송 수요 변화율. 이게 지금 그 운임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이라며. 그럼 운임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운임의 변화량이 분자에 갑니다. 변화량이 무조건 분자에 가. 운임 변화량이 분자에 가고 운임 수준이 분모에 깔리죠. 4분의 1이네 분자는. 분모는. 그럼 수요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변화량이 역시나 분자에 가요. 그럼 운송 수요 수준이 밑에 깔리게 되죠. 분모에 깔리게 되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실 이 문제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옛날에 이제 출제를 너무 항상 쉬워. 왜냐면 항상 이 네 가지 값을 줘야지만 이 운임 탄력성을 구할 수 있는데 요거 라임이 맞잖아 지금. 라임이 맞는데 항상 분자가 변화량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10분의 항상 10분의 5. 그럼 얘도 라임이 맞잖아 지금. 그러니까 변화량에서 또 분자에 간다고. 그럼 4분의 1. 그럼 요걸 구하는 게 운임 탄력성 값이야. 운임 탄력성 값 구해볼까요? 4분의 1이니까 얼마요? 0.25. 얘 얼마요? 0.5. 이게 분수하면은 2배네. 전 4번이네. 네. 자, 그래서 운임이 1% 변하면 운송 수요는 2% 변한다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걸 문제에서 원한 건 아니고 그냥 식 알고 있냐? 오랜만에 한번 15년 넘게 만에 근 20년 가까워지는 시간에 한번 출제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 너네들 안 잊고 살아있냐? 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오랜만에 한 15년 넘게 만에 출제가 아마 2006년 이전에 한번 운임 탄력성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워두세요.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또 다시 원래 패션이 돌고 돌듯이 문제 유형도 돌고 돌 수 있으니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운임의 변화율 분의 운송 수요의 변화율인데 전혀 어렵지 않다. 항상 요거 구할 때도 변화량이 분자에 가고 요거 구할 때도 변화량이 분자에 간다. 자, 48번 운송 서비스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운송 같은 경우에는 자, 장소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장소적 효용. 대표적으로 운송의 효용이죠. 네. 자, 2번 운송 서비스는 상품의 일시적인 보관 기능을 제공하긴 해. 자, 원래 시간적 효용 자체는 물류에서 보관 기능이 하긴 하는데 운송에서도 얘가 이제 운송을 하는 도중에 일시적으로 보관하잖아요. 그 일시적인 보관 때문에 이제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운송 서비스 수요는 상품 수요와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가 전혀 없죠. 상품 수요가 일단 있어야 그거에 부대되는 종속 수요입니다. 운송 서비스 수요는요. 상품 수요의 종속 수요예요. 그래서 종속되는 종속 수요라고 보시면 돼. 실어서 나를 것도 없는데 뭐 타러 운송을 해? 드라이브 하는 거지. 그죠? 그건 이제 물류가 아니에요. 그냥 드라이브인 거지. 3번이 틀렸습니다. 네, 4번, 5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49번. 자,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이죠. 자, 나머지는 워낙 많이 했었던 거고 장거운송은 장거리 및 대용량, 고중량. 자, 결국에는 운송 사업은요. 그 자기의 공간과 이제 중량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운송도 장거리가 맞죠. 근데 대용량, 고중량,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거운 것들은 비행기가 잘 안 뜨고 실을 수 없다라는 게 아니야. 가능해. 하지만 너무 비싸. 톤당 운임이 너무 비싸져요. 그러니까 이런 운송이 유리한 건 어디예요? 해상 운송이죠. 해상 운송. 3번이 틀렸다. 자, 5번도 자주 나오는 선지죠. 파이프라인 운송은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지만 유지 비용은 저렴하다. 자, 50번. 전용 특장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전용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화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해설 보시면 전용 특장차는 자체의 동력을 이용해서 장착된 기계장치를 직접 가동시켜 자, 화물 하역을 운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용 특장차를 잘 이해를 하려면 자, 그 이름을 전용 특장차의 이름을 보면 뭐를 실을 건지가 확 들어온다고 하면 전용 특장차인 거예요. 우리가 필살기를 알려드린 겁니다. 교재에 있는 대로 우리가 외우시면 좋겠지만 갑자기 헷갈려. 시험 딱 들어갔는데 헷갈려. 그러면 전용 특장차 이름만 봤어도 뭐를 실을지 우리가 추측이 되면 전용 특장차예요. 냉동차 뭐 실겠어요? 냉동 물품 실겠지.
전용 특장차 맞고요. 자, 액체 수송차 뭐 실겠어요? 액체 실겠지. 탱크로리. 자, 우리 물류관리사 시험에서 탱크라고 한다면 액체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디귿과 리을 봐봐. 뭐 실을지 감이 와? 감 안 오죠. 자, 미음, 믹서 트럭. 뭐 실을 것 같아요? 레미콘이잖아. 시멘트나 그 콘크리트 이런 거 실겠죠. 정답은 기역, 니은, 미음입니다. 2번이고요. 디귿과 리을은 상하차 하역의 합리화를 위한 합리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은 전용 특장차가 아니라 합리화 차량이다. 정답은 2번.